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 그룹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소재 핵심인 전구체, 음극재, 니켈 등의 생산 능력을 늘리고자 포항과 인도네시아에 총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 화요코발트와 함께 포항에 총 1조 2천억 원을 들여 전구체와 전구체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 라인을 건설합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26만 7,700이 제곱미터 부지에 새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에 니켈 재련소 공장을 신설합니다. 공장이 세워질 장소는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 할마헤라 섬의 웨다베이 공단으로 약 4억 4,100만 달러를 투입해오는 2025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니켈 함유량이 70에서 75%인 니켈 중간재 니켈 매트를 연간 5만 2천 톤을 생산한다는 목표이며 이는 연산 기준 전기차 100만 대 분량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할마헤라 섬은 말루쿠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며 세계 최고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글로벌 메이저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인사와 단체들과 대화를 하며 조용한 외교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미얀마의 폭력 종식을 위해 2년 전 5가지 항목의 중재안을 쿠데타 정권과 협의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사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닌 외교적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외교적 목표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미 미얀마 정권과 60회 이상의 협상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60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은 군부, 예전 정권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 군부가 임명한 정부, 소수 민족무장 단체들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를 위해 인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등 주변국 및 주요국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미얀마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여전히 좁히기 어려운 큰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군부 정권은 아세안과 합의한 폭력 종식을 위한 5가지 항목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번 플로레스 섬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로 납치된 인도네시아인 피해자 143명을 구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인뿐만 아니라 389명의 베트남인 등 총 1,048명의 피해자를 구출하였습니다. 마닐라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의 송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필리핀에 앞서 최소 20명의 인도네시아 구직자들이 미얀마 무력 충돌 현장인 미야와디 마을에 갇혀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해외 구직 정보에 속아 출국한 후 감금당했으며 $10,00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요받고 일부 피해자들은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미얀마로 들어온 이민국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매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경로를 역추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인신매매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1,841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였다고 전하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부패 NGO 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파뮤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상위 50개 파뮤 회사들이 반부패 프로그램, 로비 활동, 회사 지분 및 주요 재무 정보와 관련된 평가가 10점 만점에 평균 3.5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0점이 가장 투명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사는 7.2점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십 개의 농장과 파뮤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시나르마스 아르고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도 2018년 중부 깔리만탄에서 파뮤 폐기물 처리 과정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 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조차도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면서도 현재 인도네시아 파뮤 산업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존재할지 예상이 된다고 NGO 단체 연구원은 말하였습니다. 한편 NGO 단체 연구원들은 부패 점수를 연구하기에 앞서 50개 회사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4개 회사가 고위급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부패 방지 정책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패 방지 정책과 교육이 있는 26개 회사에서도 회사의 불법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로비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50개 회사 중 49개 회사가 정치 기부금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41개 회사에서는 합법적인 로비 정책이나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책임한 로비 활동은 기업과 정책 이반자 간의 관계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부패는 산업감독을 위해 정부에서 고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고 기업에 유리한 입법 및 정부 계약 등을 추구하며 정책 논의에 대한 내부 정보들을 기업에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파뮤 산업 전반에 만연한 관례처럼 여기는 부패들을 막지 못하면 파뮤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8.1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KF-21의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당겨 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CJ 1호기의 최초 비행 이후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KF-21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이 늦어지면서 공동개발국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개발 분담금이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제트의 흐바웩 회장이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불해야 할 개발 분담금 연체분 8천억 원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KF-21 개발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폴란드 측의 KF-21 개발 참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방산협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폴란드 측과 논의되고 있는 현장에 정부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간의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하게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교부는 2024년 10월까지 할랄식품에 한해서 할랄 인증을 취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품 유통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랄 인증은 레스토랑 및 체인점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할랄 식품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랄 식품 인증 강화 정책은 조코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할랄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종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느슨하였으며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할랄 인증 제도를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할랄 비할랄 식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할랄 식품에 대한 심사는 울라마 협의회에서 진행할 것이지만 총괄 감독은 정부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요구 사항을 다른 상품 및 서비스로 확장할 때 어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CGV가 인도네시아에서 손실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영화 부문과 식음료 부문 매출이 나란히 우상향하며 실적을 이끌었으며 실적 회복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CJCGV가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기록한 손실은 206억 8,900만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9.06% 감소했습니다. 영화관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매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매출은 2,058억 6,500만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80% 증가했습니다. 영화 부문 매출은 46.11% 늘어난 1,282억 6,050만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식음료 부문 매출은 43.68% 늘어난 568억 230만 루피아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총자산은 2조 1,970억 7,020만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비유동자산 규모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유동자산 규모도 줄어든 영향입니다. 한편 CJCGV는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에 주력하며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CJCGV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2.2% 늘어났으며 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올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여전히 경영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 상황도 나아지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